곽씨, 이렇게 청소하면 안 된다고. 이럴 거면 그만둬야지. 그만둬라고. 괜찮으세요? 72살 노인의 뺨을 때리는 그 생생한 소리. 로비 유리벽을 울려 퍼진 그 고함. 저는 멀리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새벽 따뜻한 밥과 국을 담아 건물을 찾아왔기에 그날도 시아버지께 도시락을 전해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시아버지가 견뎌온 시간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그 건물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12월의 어느 날, 저는 새벽 공기를 헤치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방 안 보온통에 있는 밥과 국이 식을까봐 걸음을 빨리 했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길게 뻗어나갔고 다음 숨이 들어오면 폐가 서늘하게 수축되는 것이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발끝이 로비 대리석에 닿자 신발 밑창에서 미세한 끼익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소리에 괜히 자세를 고쳐 세웠습니다. 오늘도 시아버지는 첫 차보다 일찍 근무를 시작하셨겠지요. 저는 가방에서 수저통과 보온 도시락을 꺼내며 마음속으로 작은 주문을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밥 한 숟가락이라도 따뜻할 수 있게, 오늘은 얼굴 주름 하나라도 덜 굳어지게. 로비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실내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현관 바닥엔 밤사이 들고 난 빗자국이 가늘게 말라 있었고 출입카드를 탁 찍는 소리와 엘리베이터 딩 소리가 교대로 울렸어요. 경비실 유리창 너머에서 시아버지가 보였어요. 캡 모자를 바르게 눌러 쓰고 난방기 앞에서 손을 비비시다가 저를 보자 눈매가 살짝 풀리셨어요. 저는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반찬은 미역국하고 시금치 나물, 소고기 장조림이에요. 시아버지는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추운데 뭘 자꾸 가져오니? 여기 있는 컵라면도 맛있어.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목소리 끝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비실 안쪽 작은 테이블에 도시락을 펼쳤어요. 보온 뚜껑을 돌리자 뜨거운 김이 퍼졌고 양은 숟가락이 그 김을 미끄러지듯 가르며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요양병원 근무를 나가기 전 시장에서 다듬어 놓고 온 시금치의 흙내가 그릇 위에서 불현듯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 모금 국을 떠서 입술에 대고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건네는 숟가락을 잠깐 멈추고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엔 늘 같은 말이 숨겨져 있었어요. 괜찮다. 내 살림 챙겨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경비실 문이 활짝 열리며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박경비님, 택배 대량 입고니까 통로 비우세요. 그리고 오늘 로비 유리 닫기 2번 추가로 돌려요. 톤은 낮게 깔렸지만 끝이 날카롭게 꺾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모자를 고쳐 쓰셨어요. 저는 무릎 담요를 접어 의자 등받이에 걸고 도시락 뚜껑을 가지런히 포개며 조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관리소장은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 옆에서 젊은 직원 둘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여기 또 도시락이야? 통로 막지 않게 조심 좀 하지. 말은 길지 않았지만 저의 손등에 땀이 살짝 맺혔어요. 저는 도시락 가방을 의자 아래로 밀어넣고 시아버지의 장갑을 챙겨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장갑을 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난방기를 좀 더 올려도 돼. 여긴 괜찮아. 괜찮다는 말이 나오면
저는 늘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가끔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현관에 들어선 딸 미진이 작은 핫팩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볼이 빨갛게 언 얼굴로 경비실 문턱에 선 미진이는 시아버지 손에 핫팩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잡고 계세요. 수업 끝나고 다시 들를게요. 시아버지는 한결 밝아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부 잘하고 와라. 길 미끄러우니 조심하고. 미진이가 돌아서자 로비 바깥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느리게 귀에 남았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치우고 시아버지의 근무 동선을 따라 몇 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 매트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 솔의 거친 소리, 통로를 막고 선 배송 카트의 바퀴가 내는 둔탁한 진동, 알루미늄 문틀을 두드리는 젊은 직원의 손가락 두드림이 한꺼번에 섞여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 속에서 시아버지의 발걸음은 일정했습니다. 한 박자 흔들림 없이 복도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리듬이었어요. 저는 그 리듬을 들으며 남편이 어젯밤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 아버님께 일을 그만하시라 다시 말씀드렸어? 이번엔 연말 보너스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대답을 끝내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일을 내려놓는다는 상상은 제 머릿속에서 늘 금방 지워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로비 유리벽을 타고 내려와 바닥에 긴 띠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빛과 그림자를 보며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어요. 경비실 유리창 한쪽에 붙은 공지문이 바람을 타고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상부 카메라 교체 안내문이었어요. 저는 글자를 대충 훑었고 종이 가장자리가 스테이플러 자국 옆으로 살짝 들린 걸 보았습니다. 그저 관리 안내 중 하나였고 저는 곧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의 낮은 웃음이 들렸어요. 돌아보니 젊은 직원 하나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그는 제 시선을 느끼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사무실 문들이 차례로 열리고 커피 냄새가 공조기를 타고 퍼졌어요. 우편함에 꽂히는 전단지 소리, 신문을 정리하는 경비실의 바스락거림, 회사 이름표가 달린 사람들의 빠른 걸음. 모든 것이 제자리처럼 보였고 그 제자리 안에 시아버지의 구분 등이 너무 익숙하게 섞여 있었어요. 저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와 빈통을 닦았습니다. 숟가락에 남은 된장색이 천천히 지워졌고 손등의 물방울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잠깐 반짝였어요. 그때 관리소장이 경비실 문턱에 발을 걸친 채 말을 던졌습니다. 점심시간엔 외부인 출입 자제 부탁합니다. 통로는 비워두시고요. 목소리는 건조했고 안내문 낭독처럼 빠르게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소장은 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어깨 너머로 지나가던 다른 직원이 눈동자를 살짝 치켜뜨며 저를 훑었어요. 시아버지가 손을 털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얼른 가보아라. 내 할 일도 많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난방기 타이머는 한 칸만 더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장갑은 꼭 끼시고요. 시아버지는 장갑을 들어 보이며 장난스럽게 흔드셨습니다. 그 손짓에 저는 웃음이 나더군요. 웃음은 짧았고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가시가 여전히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나가는 길 자동문 앞에서 국밥집 사장이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를 건네길래 작은 목례로 답했습니다. 사장은 한 손으로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추운데 도시락 들고 다니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뜨끈한 국물 필요하면 언제든 들르세요.
저는 짧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세월이 만든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한 걸음 나서자 찬바람이 볼을 한 번에 스쳤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한 번 더 감았어요. 골목이 햇빛을 받아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돌아 건물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언젠가 이 건물의 공기가 좀 더 따뜻해지면 좋겠다고 그 정도의 바람을 조심스레 품었습니다. 그 바람이 욕심인지 소망인지 저는 아직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발끝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다짐을 한 줄 적었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오늘은 따뜻하게, 오늘은 더 다치지 않게. 그 다짐이 내일도 유효할지 저는 모른 척한 채 가방을 고쳐 맸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조금씩 커져오고 있었어요. 그 발소리 사이로 저는 들리지 않는 질문을 하나 더 붙잡았습니다. 이 건물에서 오늘은 과연 어떤 말들이 오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 말들이 누구의 가슴에 남게 될까요? 저는 대답 없는 질문을 품은 채 유리문을 등지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 유리벽에 이마를 살짝 떼보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촉감이 이마를 식히자 마음도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경비실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고 택배 상자가 차곡차곡 포개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오늘의 작은 일을 마음속에 적었습니다. 도시락에 김이 식기 전에 아버님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었어요. 문득 한 직원이 지나가며 제 옆에 쓰레기통 뚜껑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뚜껑이 철컥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고 제 가슴도 같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오래 기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까 미진이 건넨 작은 핫팩의 온기를 떠올렸어요. 그 온기는 손바닥을 지나 손목으로 번져와 팔꿈치 근처에서 잦아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미세한 온도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감각들이었으니까요. 경비실 천장 구석에 붙은 작은 벌레가 난방기의 바람을 타고 문턱 근처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휴지로 살짝 받아 창틀 밖으로 놓아주었어요. 작은 생명 하나에도 마음이 약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한 노점 상인이 카트를 밀고 로비 밖을 지나가며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허리를 조금 더 깊게 숙였어요. 그 사람들의 하루와 우리의 하루가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문을 여닫는 일에 아버님의 손이 매일 닿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 손이 부디 덜 아프기를, 그 마음이 부디 덜 상하기를 저는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만 빌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어제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각에 건물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손에 든 보온 도시락의 온도가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놓였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조급했어요. 시아버지가 지난밤 전화해서 오늘은 좀 늦을지도 모르겠다 하셨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청소도구가 복도 한쪽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아버님은 절대 이런 식으로 안 두실 텐데. 그때 계단 아래쪽에서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 여기 먼지 좀 봐요. 눈 있어요, 눈. 저는 그 목소리를 따라 내려갔어요. 시아버지는 구부정한 허리로 손걸레를 쥔 채 계단 모서리를 닦고 계셨어요. 그 손등엔 굳은 살과 작은 상처들이 겹겹이 있었습니다.
방금 닦았습니다만. 뭘 닦아요? 내가 보기엔 그냥 흉내만 냈네. 그렇게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지. 소장은 고개를 돌려 젊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절에서 노인 고용하면 일 2번 해요. 맞죠? 그 직원은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복도 기둥 뒤에 숨어 그 장면을 봤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무릎을 꿇고 걸레를 문지르셨습니다. 그때 걸레가 미끄러져 바닥에 툭 떨어져요. 그 순간 소장은 신발로 걸레를 밟았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니? 손이 느려서 그래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주워들었어요. 그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시락을 쥔 손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도 모욕은 이어졌습니다. 로비 화분에 먼지를 털어내던 시아버지에게 소장은 또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흙 다 쏟아지잖아요. 시급 깎아야겠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먼지를 털듯 휘둘렀습니다. 플라스틱 장갑이 시아버지의 팔에 스쳤습니다. 그 사소한 움직임이었는데 그 안에는 사람을 짓밟는 냉소가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소장은 또 말했습니다. 여기 청소 제대로 안 하면 다음 달 근무지 바꿔야겠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씨, 이렇게 청소하면 안 된다고.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손바닥이 볼을 때리는 그 생생한 소리. 로비 유리벽을 울려 퍼진 그 한 방은 제 심장에도 그대로 박혔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옆으로 꺾이며 모자챙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모자가 굴러가며 엘리베이터 문 앞에 멈췄어요. 그 작은 모자가 그렇게 처참하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관리소장은 뒤돌아 저를 보더니 짧게 웃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일 좀 깔끔하게 하라고 해주세요. 민원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그 말투는 조롱처럼 들렸어요. 저는 두 손으로 시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일으켰어요. 그의 눈가에 붉은 자국이 번지고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괜찮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저는 도시락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지금 손찌검했잖아요. CCTV에도 다 찍혔을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 소장은 비웃었습니다. 그럼 신고하시죠. 청소 제대로 못한 사람부터 문제될걸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순간 국밥집 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직책이 높으면 뭐합니까? 관리소장은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억지로 웃었습니다. 손짓하다가 그런 건데 너무 예민하게 보시네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도시락 뚜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손대지 마세요. 로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소장은 입술을 깨물고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는 동안 저는 손끝이 떨렸어요. 시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괜찮다. 그냥 잊어라. 그 목소리에는 오래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사람이 맞았는데 왜 죄송한 건 늘 우리 쪽이었을까요?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은 얼음 같았습니다. 국밥집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 양반 원래 저래요. 입만 살아서
저는 짧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미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표정이 이상해. 아빠한테 전화해봐. 그 한마디에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남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일 그만두셔야 할 것 같아. 관리소에서 불만이 많대.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사람의 존엄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어요. 발밑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관리소장의 손, 그리고 시아버지의 얼굴. 그 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제자리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젓가락만 굴렸어요. 미진이는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밥 한술 뜨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 저녁은 그렇게 길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은 씨 맞으시죠? 저는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상속 관련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한 문장에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요? 네, 어제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사모님께서 장례식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개봉됐습니다. 김영은 씨께 전 재산을 상속하셨습니다. 해외 자산 포함 약 2천억 규모로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고 제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엄마와 저를 버리고 외국으로 가셨거든요. 거기서 재혼을 하셨고요.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돈은 저에게 기쁨이 아니라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재산은 아버지가 평생 일군 기업의 결과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가 전해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영은아, 돈은 사람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다. 그러니 언제나 누구를 위해 쓰는지를 잊지 마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남편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뭐라고? 그럼 장례식은? 지금 해외에 계신 변호사님이 정리 중이래요. 재산 정리도 같이. 남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그 질문이 너무 빠르게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2천억 정도래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남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놀람, 욕심,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럼 당신, 이제 뭐 할 건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돈은 많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시아버지의 모욕, 그 사이에서 저는 숨을 고르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관리소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히 로비를 쓸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볼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이 건물, 내가 사면 어떨까? 그 생각이 처음 머릿속을 스쳤을 때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섞인 감정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런 결정을 내리면 복수하는 사람이 될까봐 친정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딸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미진이의 목소리. 엄마, 할아버지 그만두시면 우리 같이 밥 먹을 수 있겠네?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 제게는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카펫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로비에서 쓰러진 시아버지, 얼굴에 붉은 자국, 그리고 바닥에 굴러간 모자. 이제 그만하자.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돈이 그들의 오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금화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대략 2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결심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엔 오래된 두려움 대신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빛은 차갑지만 제 안의 온도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말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저는 다음 날 새벽부터 눈이 떠졌어요. 비가 오락가락하는 회색 하늘, 창밖에 매달린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친정아버지 부고 소식이 머릿속을 맴돌며 현실감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았지만 밥 한 숟갈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무표정하게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오늘은 가지 마. 어제도 그 일로 시끄러웠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도시락 안 가져다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건물 앞에 도착하니 시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 유리문을 닫고 계셨는데 평소보다 유난히 동작이 느렸어요. 허리를 펴려다 한 번, 걸레를 들다 또 한 번,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요즘 몸이 좀 무겁네. 그 미소가 이상했어요. 눈밑은 퀭했고 손등의 혈관이 유난히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때 관리소장이 나타났습니다. 박 씨, 아직도 적이 안 끝났어요?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걸레를 다시 쥐려다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소장은 혀를 찼습니다. 아, 진짜 노인네라 그런가 일이 더뎌요. 그 순간 저는 그를 노려봤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느껴질 정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며느리분이셨죠? 일 얘기 좀 하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버님, 저는 달려가 시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몇이 달려왔지만 소장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말했습니다. 저분 원래 저러세요. 잠깐 어지럽다고 그러겠죠. 그 한마디가 제 귓속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장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잖아요. 눈앞에서. 그는 제 손을 툭 치며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소란 피우면 진짜 곤란해집니다. 그 말과 동시에 시아버지의 눈이 감겼어요. 아버님, 눈 뜨세요, 아버님. 제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 몇 분이 몇 시간 같았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바닥엔 도시락 가방이 젖어 있었습니다. 쓰러진 도시락, 통 안에 담긴 반찬이 흘러나와 로비 바닥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저는 복도 끝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의료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심근경색 초기로 보입니다. 고령의 피로 누적, 피로 누적. 그 짧은 말이 너무 잔인했어요. 그 피로가 어디서 왔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괜히 소동을 부려서 아버님이 더 놀라신 거야.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한동안 근무는 어렵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흐르고 또 떨어지고 다시 번져가는 모양이 꼭 그랬습니다. 의사와 남편이 이야기하는 사이 저는 조용히 병실 문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 아래로 희미하게 들썩이는 가슴, 그분의 손등엔 작은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이제 제가 있을게요. 그 말과 함께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가 일어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보다 큰 결심, 그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저는 병실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벽식의 초침이 딱, 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였고 기계음은 마치 사람의 심장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삐, 삐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채 누워 계셨습니다.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불안정한 평화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손등에 꽂힌 주사 바늘, 그 투명한 관 속을 따라 천천히 흐르는 액체가 마치 그분의 마지막 희망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창문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겹치고 갈라지며 물줄기를 만들었어요. 그 빗소리는 병실 안의 숨소리와 뒤섞여 어쩐지 세상 전체가 고요히 울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일찍 자리를 떴어요. 그는 늘 그랬어요. 불편한 자리를 오래 머무는 법이 없었습니다. 의사 말대로면 하루 이틀이면 깨어나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만 남기고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은 채 나가버렸어요. 그의 뒷모습이 병실 문 밖으로 사라질 때 저는 그가 돌아보지 않으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손끝으로 도시락 가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천이 아직도 축축했어요. 그 안에는 집에서 싸온 반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조금, 오징어 젓갈. 먹지 못한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도시락은 이제 냉기와 함께 미묘한 짠내를 풍기고 있었어요. 문득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괜찮다. 그냥 잊어라. 그때는 단순한 위로의 말로 들렸지만 지금은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분은 왜 늘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살아야 했을까요? 왜 모욕과 수모를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을까요? 괜찮다는 말은 이분에게 늘 참겠다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떨렸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 생각보다 차분하시네요. 고개를 들자 관리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우산 끝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바닥을 적시고
그는 두 손을 여유롭게 주머니에 넣은 채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불쾌함을 불러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가능한 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한 발 다가와 우산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는 마치 사무적인 보고를 하듯 감정이 하나도 없는 어조였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합니다. 곤란하다니요? 요즘 입주민들이 예민하거든요. 경비원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괜히 건물 이미지가 안 좋아지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이미지라니? 입안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이미지요? 제가 겨우 내뱉은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안타깝죠. 하지만 회사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찢어놓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 입장이라는 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말투로는 세상 못 버팁니다. 가족이면 조용히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 한마디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리하라는 그 단어가 마치 아버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정리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졌습니다. 아버님이 평생을 청소하고 닦고 치운 그 건물을 이제 당신은 정리라는 말로 끝내겠다는 겁니까?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감정 섞지 마세요. 일이라는 건 냉정해야 하니까. 그의 말투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엔 한 가지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 확신이 제 속에서 끓던 분노에 불을 붙였어요. 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그때 CCTV 다 봤습니다. 사람을 때렸죠. 손짓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네요. 그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녹화는 이미 삭제됐을걸요. 관리소장이니까. 그 말에 제 숨이 걸려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삭제했다고요? 네. 저희는 하루 지나면 자동 삭제입니다. 괜히 오해 사지 말아요. 그는 마치 배려하듯 그러나 그 말투 속엔 조롱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다시 펴며 가볍게 손을 흔들고 병원 문을 나섰어요.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빗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몸이 굳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손끝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삭제됐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증거도 목격자도 다 사라진 걸까? 그가 말하는 규정이란 이름 아래 모든 진실이 지워져 버린 걸까?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저를 도와줬던 국밥집 사장님. 그분의 손이 아직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봤어요. 그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CCTV는 관리실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건물 앞 간판 위에도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죠. 관리소장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숨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의 공기가 바뀌어 보였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분노로, 분노는 의지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이제 제가 잊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공기 속을 가로질러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기계음도 빗소리도 잠시 멎은 듯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아버님이 감추려 했던 그 모든 수모와 상처, 그걸 이제 제가 드러내야 한다는 걸. 저는 손을 꽉 잡은 채 눈을 감았어요. 눈물 한 줄기가 흘렀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며칠째 병원과 집을 오가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커피 맛도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가 흐르고 다음 날이 밀려오고 그 안에서 저는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위로인지 관용적인 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가끔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볼 때마다 지금이라도 눈을 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실에 앉아있던 어느 오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관리사무소 그 글자가 떠오르자 손끝이 순간적으로 식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계시죠? 낯익은 관리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쪽에 처리할 서류 좀 있어서요. 그는 예의 바른 말투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어요. 무슨 서류요? 경비 근무 인수인계서요. 어르신 상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어서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수인계라뇨. 아직 깨어나지도 못하셨어요. 회사 규정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무심한 듯 덧붙였습니다. 참, 혹시 아버님 서류함 열쇠 아시죠? 그 안에 인수인계 자료가 있을 겁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왜 하필 그 서류함일까? 며칠 전 아버님이 그 서류함을 정리하시던 장면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늦은 밤이었습니다. 관리소 불이 모두 꺼진 시간, 유리문 너머로 혼자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시던 모습, 스탠드 불빛 아래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던 그 조심스러운 동작. 그때 아버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제 좀 정리해야지. 오래 묵은 거니까. 그때는 단순히 근무일지나 영수증 정리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에는 묘한 여운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마무리하려는 사람의 말처럼.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가방을 챙겨 병원을 나섰어요. 바람이 서늘했고 거리의 사람들은 우산을 접은 채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속에서 저만이 유난히 멈춰 있는 사람 같았어요. 건물에 도착했을 때 출입구의 유리문 너머로 관리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그 말에는 이쯤에서 그만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류 좀 챙기러 왔어요. 지금은 접근이 안 됩니다. 관리소 출입 제한 걸어놨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키카드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가족이라도 절차는 지켜야죠. 그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도. 그 단어가 병원에서 들은 정리하라는 말과 겹쳐 들렸습니다. 서류와 규정 뒤에 숨은 그들의 태도. 그건 사람을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돌아섰어요. 뒤통수에 그의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건물 앞 국밥집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위엔 여전히 작은 CCTV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아직 남아있을까요?
그날의 영상이 관리소장이 지울 수 없는 곳이라면 그게 유일한 단서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마음을 붙잡은 것은 서류함이었습니다. 그 안에 정말 단순한 인수인계서만 있었을까? 아버님이 매일 퇴근 후에도 남아서 손으로 직접 정리하던 그 서류들. 거기엔 어쩌면 그분의 삶 전체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버지 통장 어디 있어? 통장이요? 무슨 소리야? 관리소에서 급여 정산하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 서류함에 있을 거라던데? 통장, 서류함, 관리소장의 전화. 모든 조각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걸 왜 관리소에서 알아요? 글쎄, 내가 물어봤더니 관리소장이 친절히 알려주더라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머물렀던 그 건물, 그곳이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머리를 채워갔습니다. 그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끝으로 천천히 그 지퍼를 만졌습니다. 열쇠 하나, 그 작고 낡은 금속 조각이 비밀을 품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도로 위로 번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꼭 확인할게요. 그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제가 밝혀낼게요. 빗소리가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제 안에 무언가는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지켜왔던 그 무언가를 이제 제가 지켜야 한다는 이상할 만큼 확실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옆방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날따라 그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류함을 열어야 한다.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괜히 건드리는 게 아닐지도 몰라라는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툼한 코트를 걸치고 서류함 열쇠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바람이 싸늘했고 골목의 가로등은 희미했습니다. 밤 공기 속엔 묘하게도 기름 냄새와 젖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건물에 도착하자 자동문 센서가 작게 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가 볼까봐 뒤를 돌아보며 몇 번이나 숨을 골랐습니다. 관리소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조명을 켜지 않고 핸드폰 불빛만 켠 채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낡은 철제 서류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물쇠에는 녹이 조금 슬어 있었고 손잡이는 오래 사용한 듯 반들반들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작은 금소금이 울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첫 번째 서랍 안에는 각종 공문서와 영수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서, 시설 관리 내역, 소방 점검표, 모두 평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서랍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 안에는 노트 한 권과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기록이라는 단어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봉투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한서.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규칙적인 필체로 적힌 숫자들과 금액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3억, 5억, 7억.
날짜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관리비 외 수입 정리 본인 확인용.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관리비 외 수입? 그게 무슨 뜻일까?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 복사본, 그리고 도장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장은 모두 같은 모양이었지만 이름이 다 달랐어요. 어떤 건 여성 이름, 어떤 건 법인명.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바로 지금 이 건물 주소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 이 건물을 중심으로 무언가 복잡한 거래를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에는 시아버님이 직접 관여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탁, 탁, 탁.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요동쳤어요. 불을 끄고 서류한 문을 닫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관리소장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 불빛을 비추며 다가왔어요. 밤에 이곳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섬뜩했습니다. 서류 좀 정리하려고요. 아버님 일 때문에. 그런 건 낮에 하시죠. 그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노트로 향했습니다. 그건 개인 기록인데요. 그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가 그걸 숨기려 한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노트를 닫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함을 잠갔습니다. 그는 한 발 다가와 말했어요. 괜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다 관리하시던 거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다 관리하시던 거니까요. 그건 이 건물이 아버님과 관계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모르는 일들이 있다는 경고일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 위에 비친 네온 사인이 흔들렸습니다. 가방 속 노트의 무게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 제 시아버지의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노트 속 기록들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진실의 서막이 될 거라는 걸요. 병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소독약 냄새에 숨이 막혔어요. 병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소독약 냄새에 숨이 막혔어요. 그렇지만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낯익었어요. 한때 이 병실에 매일같이 들렀을 때도 그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맡던 향이었는데 오늘따라 그 냄새가 살벌하게 느껴졌어요. 피와 약품이 뒤섞인 냄새, 마치 삶과 죽음이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있다는 걸 무심히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머리맡에 산소 마스크가 규칙적으로 들썩였고 그 움직임이 마치 겨우 이어진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두덩엔 시간이 새겨놓은 주름들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아버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시면 좋을 텐데요. 그 말은 목구멍에서 미처 다 빠져나오기도 전에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함에서 가져온 그 노트와 봉투를 꺼냈습니다. 비에 젖은 표지는 이미 축축하게 휘어져 있었고 종이 모서리엔 작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안의 글씨만큼은 또렷했어요. 잉크가 마치 방금 쓴 듯 선명했고 한 획 한 획마다 누군가의 의지와 손떨림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그럴 때마다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종이에 잉크가 제 체온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심장이 식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모두 평범한 기록처럼 보였지만 그 문장들 사이에 묘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 계약자, 수익. 하나하나의 단어는 익숙했지만 이상하게 조합되면 불길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2021년 12월 등기명의 임시 이전 보관용. 순간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보관용이라니 등기를 보관한다는 게 가능한 말일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만든 구실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 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앞에 글씨가 번져 흐릿해질 만큼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밑줄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성도,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덜덜 떨려서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건물 아버님 명의였던 거야? 그 생각이 순간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니야. 단순한 관리상 명의일 수도 있어. 괜히 오해하지 마. 지금은 혼란스러워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끈질기게 달라붙은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님이 집 앞에서 관리소장과 서류를 주고받던 모습. 그날따라 손을 유난히 떨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분은 제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죠. 괜찮다. 그냥 잊어라. 그 말이 지금은 너무 다르게 들렸습니다. 잊으라고 한 게 아니라 보지 말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들었고 눈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님이 숨기고 싶어 했던 일일까? 아니면 지키고 싶어 했던 걸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묘하게 무표정했습니다. 그의 걸음이 병실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고요한 공기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밤새 있었어? 응. 아버님 상태가 좀 안정돼서. 그래. 다행이네. 그는 제 앞에 노트를 힐끗 보더니 잠시 멈췄어요. 그 시선이 스치는 순간 공기 중에 낯선 긴장감이 퍼졌어요. 그거 어디서 본 거야? 그냥 아버님 물건 중에 있었어.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보는 게 좋을 거야. 왜? 그냥 그래. 괜히 복잡해져. 그 말투는 피로와 초조함이 섞인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카락 끝까지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당신 알고 있었어?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니야. 그는 피하듯 말끝을 잘랐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터졌어요. 당신은 몰랐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이제 모른 척 못하겠어. 아버님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그건 우리가 지켜야 해. 제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숨을 내쉬더니 커피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공기는 다시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등은 놀랍게도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마치 오래된 나무의 결처럼 제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혼자서 다 감당하셨어요?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그 말 사이사이로 흐느낌이 섞였습니다.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손바닥에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펼치자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빛나는 낡은 금속, 끝부분엔 B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B 지하 2층. 건물 지하엔 아무도 쓰지 않는 창고가 있었죠. 그곳, 아버님이 저를 데려가지 않았던 그곳. 그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무서워도 가야만 했습니다. 이 열쇠가 말해줄 진실을 누구보다 제가 먼저 알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고 복도 끝 창문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빛이 마치 저에게 가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자마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폐 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밤새 내린 비가 멎은 뒤라 공기는 눅눅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거리에선 젖은 흙냄새와 낯선 정적이 섞여 있었죠. 새벽빛이 묘하게 흐려져 있었고 도시의 소음조차 아직 깨어나지 않은 듯 했어요. 그 고요 속에서 제 발소리만이 작게 울렸습니다. 가방 속 주머니에서 금속 열쇠를 꺼냈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가 손바닥 위에서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표면의 흠집, 녹슨 자국,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글자 하나 B.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문자가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그 순간 묘한 이끌림이 느껴졌습니다. 와서 봐라. 내가 모르는 진실이 여기에 있다. 그 말이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서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쇠가 제 운명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관리소 불은 꺼져 있었지만 경비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다른 경비원이 졸린 눈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려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비가 그친 골목엔 아직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척척. 제 발소리가 물을 밟을 때마다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단조로운 소리 속에서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어디선가 낮은 숨소리가 섞인 바람이 스쳤어요. 그 소리에 숨을 삼켰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철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오래된 녹과 먼지로 덮여 있었어요. 열쇠를 손에 쥐었는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낡은 금속이 돌아가는 소리가 어둠 속으로 번졌습니다. 문이 천천히 밀리며 열렸습니다. 안쪽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켜자 곰팡이와 먼지,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 냄새 속에 오래된 시간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하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벽의 물기와 찬 공기가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신발 밑창이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지듯 소리를 냈어요. 그 모든 게 제게 돌아가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발을 멈출 수 없었어요. 계단 끝에 닿았을 때 보관실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낡은 팻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가운 금속이 손끝을 파고들었어요. 문을 밀자 먼지와 종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빛을 비추자 작은 방 안에 철제 선반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위엔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옆면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건물 준공 1995년 박성도 보관용. 숨이 멎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 박성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박스를 열자 낡은 도면과 계약서, 관리 문서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을 들어 빛에 비추자 맨 아래 구석에 도장과 서명이 보였습니다. 건물주 박성도. 눈앞이 흔들렸고 공기가 식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경비원이 아니었고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평생을 숨기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셨을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문득 서류 뒷면에 낯선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한서, 관리소장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예 변경 임시 위탁. 숨이 막혔고 병실에서 아버님이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괜찮다. 그냥 잊어라. 그 말의 진짜 의미가 이제야 가슴을 찔렀어요. 잊으라는 건 이 모든 걸 자신이 짊어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돌리자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휴대폰 불빛이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졌어요. 누군가 나를 따라온 것이다. 열쇠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제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숨기신 게 이거였군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대신 밝혀야겠어요. 도면과 계약서를 가방에 넣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며 어둠이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상에 닿는 순간 새벽 햇살이 유리벽에 부딪혀 번쩍였습니다. 그 빛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창문 밖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정리 중인 카트를 밀고 지나가며 제게 잠시 미소를 건넸지만 그 미소조차 제 눈엔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머릿속은 아버님 이름이 적힌 그 계약서 한 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성도 건물주라는 글씨가 머릿속에서 계속 번쩍였어요. 손에 쥔 가방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 안엔 도면 몇 장과 계약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고 그 종이들이 제 손끝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마치 리듬을 잃은 드럼처럼 가끔은 멎었다가 다시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그분은 잠들어 계셨어요.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 같기도 너무 익숙한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평생 감춰온 진실이 이토록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 숨기셨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릴 때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표지는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접혀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열었다 닫은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짧은 메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고생 안 시켜야지. 한서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내 이름은 없어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켜주고 싶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어요. 아버님은 제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저를 지키려 하셨던 겁니다. 진실을 감추는 대신 고통을 혼자 감당하셨던 겁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문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관리소장 이한서가 서 있었어요. 어두운 얼굴로 제 손에 든 수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도면 모서리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가 그걸 봤습니다.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볼 게 아닙니다. 왜요? 제가 묻자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뜻이었어요. 당신이 모르는 게 그게 그분의 바람이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숨겨야 한다는 그의 말 속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그의 시선을 마주봤습니다. 이제 저는 모른 척 못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한서의 얼굴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마치 경고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해야 할 일 같아요. 그가 천천히 뒤돌아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아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버님, 제가 이제라도 알게 돼서 죄송해요. 속삭이듯 말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건 복수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되살리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제 몫이 되었다는 걸. 저는 병원을 나와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새벽은 여전히 흐렸고 제 안의 생각들도 뿌연 안개 속에 잠긴 듯 했어요. 손에는 아버님 수첩이, 가방에는 도면과 계약서,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고 제 모습이 낯설다는 듯 시선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다녀왔어? 그 질문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어요. 짧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제법 흔들렸어요. 그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종이 위엔 관리소 계약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어떤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이한서 씨가 가져왔어. 아버님 관련된 정리라는데 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손에 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하의 어둠과 박성도라는 이름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한서의 마지막 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문장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감당,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도면과 계약서, 복사본을 차례로 스캔하며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이 사라지면 모든 게 끝이다.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을 붙잡았어요. 메일함을 열어 기자 명단을 찾아봤습니다. 대학교 동창 중에 지역신문 기자가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이걸 보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김영은 씨 맞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서류 관련해서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했어요. 저는 순간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디서요? 건물 앞 카페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를 끊고 나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누구든 단순한 연락은 아니었어요. 저는 메일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 속에 떠 있는 제목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의 진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2번, 그리고 한 번 더. 규칙적인 소리.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문 앞에 모니터를 켜자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관리 사무실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지금 그만하시죠. 모니터 속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경고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문 앞에서 두 남자가 떠난 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문틈으로 스며든 냉기가 방안 공기와 뒤섞여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켜려다 멈췄어요. 그들이 남긴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만하시죠.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다는 선언 같았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복사본을 모두 꺼내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 종이들이 이제 제 유일한 무기였어요. 숨기면 끝나. 반드시 지켜야 해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다음 날 회사 앞 카페에서 기자 친구 윤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영은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건물 관련 내부 비리 취재해 본 적 있어? 그녀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거 위험한 주제야. 왜 물어? 저는 대답 대신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좀 봐줄래? 윤미가 봉투를 열어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영은아, 이건 그냥 단순한 서류가 아닌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카페 유리문 너머로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어요.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안쪽에서 누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몸이 굳었습니다. 윤미가 낮게 속삭였어요. 지금 우리 찍혔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심장이 귀 밑에서 쿵쿵거렸습니다. 윤미야, 이 서류 일단 내가 보관해줘. 나는 조금 정리할 게 있어. 윤미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이상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제가 숨겨둔 복사본 한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왜 우리 서랍에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남기신 거예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다 끝난 일이야. 그냥 덮자. 당신까지 다칠 수 있어. 그래서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 저는 원해요. 저는 이제 모른 척 못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럼 같이 하자.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제 눈물이 터졌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올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문소리 하나에도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윤미는 제 대신 서류를 맡아 신문사에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지역 뉴스 속보에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성도, 한때 이 건물의 설립자로 알려져. 그 문장이 화면 아래 자막으로 흘러내렸어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제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조용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아버님을 향한 미안함과 존경이 동시에 번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는 오래전의 계약 조작과 명예 위탁, 그리고 관리소장의 횡령 정황까지 드러냈습니다. 이한서의 이름은 화면 속에서 짧게 스쳐 지나갔고 사람들은 그 이름을 곧 잊어버릴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아버님이 왜 그렇게 침묵했는지, 왜 세상과 자신을 가로막으며 그곳을 지키셨는지를. 며칠 뒤 저는 건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유리벽에 아침 햇살이 번쩍이며 반사됐습니다. 그 건물은 여전히 웅장했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제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이곳이 아버님의 시간이었다. 손끝이 유리벽을 스칠 때 차가운 표면 너머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서류 중에 이런 게 있네요. 건물 소유권 중 일부가 영은 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공동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어요.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게 신뢰를 주셨던 것이지요. 그분이 경비복을 입고 밤을 새우던 이유, 그 모든 시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건물 안로비에 들어섰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그중 몇몇은 제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누가 누구보다 높거나 낮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마지막 뜻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건물 이름을 바꿨습니다. 성도타워 대신 은도빌딩. 그 이름에는 두 사람의 의미가 담겼어요. 그분의 성성도가 제 이름명은 은혜의 길이라는 뜻도 함께. 개명식 날 저는 조용히 단상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플래시가 터졌지만 제 시선은 오직 하늘 한 곳만을 향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부자는 가진 걸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불 꺼진 로비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경비복을 입은 아버님의 사진이 옆벽에 걸려 있었고 그 미소가 유난히 따뜻하게 빛났어요. 저는 천천히 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아버님이 지켜온 이 자리, 이제 제 몫이에요.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번졌습니다. 멀리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평온을 느꼈어요. 이틀 후 병실 문을 열자마자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멈춰 있었고 시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아버님, 제 목소리에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어머마, 왔구나. 그 목소리가 거칠고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달려가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제 손을 가볍게 쥐어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진 않으세요? 괜찮다. 내가 더 힘들었겠구나.
시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작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 속엔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그분의 손을 잡은 채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버님, 저 다 알았어요. 건물 일도 서류도 전부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결국 알게 됐구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감당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숨기려던 게 아니야. 지키려던 거지. 내가 알면 너도 힘들어질까봐.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었어.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다 정리했어요.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일주일 후 저는 건물 로비에 섰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 대신 커피 향과 사람들의 발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로비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박성도 이 건물의 설립자이자 수호자. 그 아래 젊은 시절 아버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 액자를 힐끗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관리소장 이한서가 걸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씨께 전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이한서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증오는 더 무거워요. 시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젊은 경비원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성도 씨 이야기 들으셨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이 건물을 세우신 분이라고요. 맞아요. 그분은 평생 이곳을 지키셨어요. 저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햇살이 유리벽을 타고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시아버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저는 시골 작은 집 마당에 서 있었어요.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파릇하게 자라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가의 주름도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차 한잔 해. 저는 옆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아버님, 건물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내가 있으니 든든하구나.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 다 차시겠어. 얼른 마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어요. 은도빌딩 로비 사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아버지 사진 옆에 이제는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이곳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 지켜진 공간입니다. 박성도,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시아버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마음이 편하구나.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아버님, 이제 아무도 숨지 않아도 돼요. 그곳은 이제 안전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어요. 그 얼굴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마음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 그게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버님이 평생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마루를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건물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도시락 대신 작은 화분을 들고 갔어요. 로비 한쪽에 놓인 시아버지 사진 옆에 그 화분을 두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도 꽃이 피게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 화분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주기도 했고, 누군가는 사진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어요. 저는 로비 유리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이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바람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